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얼마 전 기적이라는 단어를 온몸으로 체험했던 한 사람입니다. 제 나이 50이 넘어서 인생의 송두리째 뒤바뀌는 한 방을 경험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왜 소위 인생은 한 방이라는 말을 쉽게들 하곤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에겐 그런 일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잖아요. 예전에 저는 그런 일은 소수의 사람에게나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하고 제 인생에는 절대 기적 따위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요. 최근 겪었던 일로 인해 그런 일이 제 인생에도 일어날 수 있고 또 단순히 긍정적인 이익이 아니라 제 지난 인생 전체를 위로받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저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옛말로 표현하자면 드센 팔자를 가진 여자였어요. 박복하다고도 하죠. 6남매 중에서 둘째이자 장녀로 자라면서 친정 부모님을 일찍 다 여의고 24살의 남편에게 시집을 왔거든요. 동생은 친척 고모집, 이모집 등으로 뿔뿔이 흩어지느라 결혼 이후에는 소식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어요. 사실상 먹고 살 방도가 없어서 시집을 온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시댁 식구들한테도 그다지 환영받지는 못했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제가 손이 작다고 늘 꾸중을 하셨어요. 애들 아버지 밥은 이만큼씩 푸라고 했니 안 했니? 국도 국물보다 건더기가 더 많게 담으라니까. 남자들 밥은 전부 다 다시 푸거라. 몇 번을 말해도 저렇게 습관을 못 고쳐. 죄송합니다. 얼른 다시 풀게요. 에게? 과일은 또 왜 이것만 사와? 내가 돈 좀 더 써도 되니까 넉넉하게 사라고 했잖니. 어? 과일 그거 하나가 너무 비싸서. 여기 너희 친정 아니고 우리 집이라고 우리 집. 우리가 무슨 커진 줄 아나. 신혼 초기 약 1년 정도는 매번 같은 일로 혼이 나게 일쑤였죠. 가난한 6남매 집안에서 크다 보니 저는 습관적으로 밥을 남길 정도로 푸질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유복했던 시댁은 설령 밥이 남더라도 모자라게 푸는 걸 극도로 싫어했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형님은 시어머니를 말리는 듯 더 얄밉게 말을 하곤 했어요. 동서가 500원, 1000원 아껴서 저희 집안을 이렇게 세우려나 봐요, 어머님. 그래도 마음은 착한데 너무 나무라지 마셔요. 시집 올 때 금가락지에 송아지 한 마리까지 데리고 왔었다는 형님은 저와는 전혀 다른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형님의 그런 말들은 못 들은 척 하시고 틈만 나면 저에게만 일을 시키고 구박하셨답니다. 저는 아침부터 밤에 잠들 때까지 한순간도 마음 편히 쉬어보지 못하고 누군가 절 부르기만 하면 후다닥 뛰어가기 바쁜 생활을 했죠. 그래도 하늘이 보시기에 제 인생에 하나쯤은 기댈 구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런 생활 중에도 저희 남편은 항상 저를 아껴주고 제 편이 되어주곤 했어요. 정임이가 그래도 엄마가 귤 좋아하니까 귤은 항상 많이 사오잖아. 엄마 아버지 드시라고 수정과도 직접 만들고 말이야. 그거 저랑 같이 만든 거예요. 형수는 옆에 앉아서 약 하나 먹고 수다나 떨었지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도 않았잖아요. 하여간 뭔 말을 못해. 서방님, 남자가요 너무 그렇게 애처가라고 소문나도 별로 좋을 거 없어요. 저는 좋은 거 쫓을 필요 없어서요. 이미 좋은 아내를 가져서 괜찮네요. 매번 얄밉게 얘기하는 형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시부모님 앞에서까지 남편은 늘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기 시작하면 시어머니도 저에게 잔소리를 멈추시곤 했죠. 결혼 얘기가 오갈 때부터 제가 마음에 들었다던 남편은 속이 없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저한테 약했어요. 천성이 두부같이 말랑말랑한 그런 사람이었죠. 시아버지는 저에게 말 한마디 없으셨지만 오히려 남편에게 매번 잔소리를 하셨어요. 사내 자식이 지영처럼 관직 하나 딱 차지하지도 못하고 교우체국에서 어떻게 하면 위로 올라갈까 궁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지 마누라만 보고 사니. 왜요? 그래도 저처럼 성실하다고 소문난 사람도 없어요, 아버지. 허구한 날 그래 자전거만 몰고 살아라. 자전거만 몰고 살아. 아유 속 터져. 남편은 우체부였는데 시아버지는 늘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하셨거든요.
더 높은 자리로 승진하려는 욕심도 없이 항상 웃는 나지로 우편물 배달만 하는 남편이 영 못마땅하셨는지 시아버지는 오히려 저와 저희 아들을 가리키며 말하기도 하셨어요. 네 처랑 네 자식 생각해서라도 네가 야망을 가져야 할 것 아니냐? 네 형처럼. 저도 어떤 면에서는 시아버지가 답답해하시는 게 이해가 가긴 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사람이 착하고 순한 동시에 야망까지 가질 수 있겠나요? 저는 저를 있는 그대로 좋아해주는 남편이 똑같이 있는 그대로 좋았어요. 그렇게 저희 시부모님의 잔소리를 각자 알아서 웃어 넘기며 마을에서 소문난 인꼬 부부로 살아가고 있었답니다. 하나뿐인 아들도 살뜰히 키우면서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평범하게 살아가던 저희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들이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부턴가 시어머니가 자꾸만 기침을 하시더니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처음엔 감기가 심하게 들렸나 싶었는데 약을 먹고 꿀물을 한 손 마셔보아도 점점 몸이 안 좋아질 뿐이었죠.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더니 의사는 폐렴이라는 진단을 내리더군요.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폐렴이 그렇게 심한 병인 줄은 잘 몰랐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고 약도 잘 먹으면 말끔히 나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저희의 낙관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시어머니의 병세는 자꾸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손수건을 얼굴에 두르고 자꾸만 하던 집안일을 계속하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다니까요. 이제 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 전부 달달 외우고 있잖아요. 아니면 제가 다 해놓고 어머님께 검사만 받을게요. 들어가서 쉬고 계세요. 이걸 너 혼자 어떻게 다 한단 말이냐? 됐다. 하루 종일 누워있어 봐야 기운만 빠지지. 내가 알아서 쉬운 것만 골라 할 테니 신경 꺼라. 라디오라도 듣고 계시지 왜요? 제가 형님께 부탁드려서 같이 할게요. 하, 차라리 걔가 똥을 끊지. 걔가 퍽이나 놀러다니는 거 멈추고 와서 널 돕겠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무리 말려도 자꾸만 방에 계시지 않고 제 옆에서 자잘한 일들을 도와주셨어요. 말로는 제가 잘하는지 감시하기 위함이라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얼마 뒤 시어머니는 결국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는 폐혈증이라고 하더군요. 왜 치료에 전념하지 않고 무리해 병을 키우냐는 의사의 타박에 형님은 곧바로 저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동서가 자꾸 어머님 일 시키니까 그런 거 아니야.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왜 굳이 몸도 편찮으신 어머님이랑 같이 하려고 하는 거야? 형수야말로 집안에서 설거지 한 번이라도 도운 적이 있어요?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 뒤치다거리만 하고 있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기 전에 형수나 밖으로 그만 싸돌아다녀요. 시의원 조카 돌잔치 같은 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야, 네 형수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네 형수가 그렇게 싸돌아다니는 게 나 내조하는 거야 인마. 훅해지 마. 그래서 형이 사장직을 달기랬어 부장직을 달기랬어? 제 여기 말 틀린 거 하나 없다. 큰애가 걸레 한 번을 제대로 빨아봤냐? 그래. 옆에 내가 돼서 허구한 날 남의 잔치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면 실속이라도 있어야지. 네 목까지 살림해주는 둘째한테 고맙다고는 못할 망정 사 때리지나 하고 있으니 그딴 심부리가 남의 콩고물도 제대로 못 받아먹는 거다. 시아버지가 처음으로 남편 편을 들어주더군요. 형님 부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귀까지 시뻘게 주고 말았어요. 남편은 자기가 퇴근하면 집안일을 돕겠다며 시어머니한테는 치료에만 전념하시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시아버지는 형님더러 넌 안 도울 거냐? 라며 눈치를 주셨고 형님은 입을 삐죽거리면서 마지못해 알겠다고 대꾸했어요. 그날 이후로 형님은 그래도 2, 3일에 한 번은 집구석에 붙어있으려고 노력했어요. 집에 있는 날이면 제가 요리를 할 때 옆에서 간을 봐준다는 명목으로 음식만 주워 먹거나 제가 설거지를 후다닥 마치면 그릇을 찬장에 정리하는 등의 행동들을 했죠. 빨래만 열심히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서 하루 종일 소파에 누워 홈쇼핑 채널만 보기도 했어요. 저는 형님이 집에 있겠다고 한 순간부터 집안일을 도와줄 거란 기대도 안 했기에 방해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네요. 저는 집안일을 하는 것 외엔 전부 시어머니 간병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딱 반년을 더 사시고 가셨어요. 가시기 두어 달 전부터는 말하기도 어려워하시면서 자꾸만 제 손을 붙들고 신신당부를 하셨답니다. 시어머니가 가고 나면 반드시 이 집을 나가서 살라고요. 재혁이랑 나가 살아. 나가. 재민이네 부부 옆에 있으면 니들만 죽을 때까지 손해야.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 그만하시고 얼른 쉬세요. 재민이네는 돈에만 영원히 팔린 애들이야. 이미 꼭 나가거라. 네, 어머님. 꼭 나가서 살게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몰래 금가락지 4개를 건네주셨어요. 집 구할 때 보태라면서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제 손을 계속 꽉 붙잡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마지막까지 둘째 아들을 걱정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고는 저는 고민 끝에 남편에게 금가락지를 보여주며 시어머니의 말을 전달했어요. 남편은 잘 알겠다며 자기가 돈을 더 모아보겠다고 얘기해 주었죠. 금가락지 4개만으로는 집을 구할 수는 없으니 남편이 어떻게든 일을 더 해서 돈을 마련해 보겠다고요. 그리고 남편은 그때부터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공휴일에도 나가서 일을 하고 밤늦게까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전부 도맡아 하기 시작했죠. 성실하고 인망도 좋던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일을 하기 시작하자 직급도 오르게 되었고요. 그런 남편의 모습에 시아버지가 참 흡족해 하셨답니다.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기에 동네에서 상일이라도 조금씩 받아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저희를 보고 아주버님과 형님이 갑자기 돈귀신이 붙었냐며 놀리는 소리를 해도 저희 부부는 입을 꼭 닫고 조용히 돈을 모았죠. 겉으로는 아들이 학교 가면 뒷바라지를 해줘야 하지 않겠냐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렇게 한결같이 일하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저희 아들도 무럭무럭 자라 걷고 뛰고 학교도 가는 청소년이 되어갈 무렵이었어요. 당시 저희 부부는 조금만 더 돈을 모으면 내년, 내후년에는 나가서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틈틈이 동네에 빈집이 나왔다고 하면 이것저것 자세히 알아보고는 저에게 와서 말해주곤 했어요. 이번에 나온 집은 어디에 있고 어떤 집이라서 금액이 얼마고 하는 얘기들을요. 어느 동네가 괜찮은지 우리 아들이 다닐 중학교가 어디가 좋을 건지 하는 얘기들도 말이에요. 그렇게 저희가 매일같이 부푼 꿈을 안고 잠들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 박복한 팔자가 제 행복을 시샘이라도 하듯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버리더군요. 살이 애는 듯이 춥던 어느 겨울날, 남편은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해야 한다며 저에게 전화를 걸어 먼저 자고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의 전화를 받고 조심히 오라는 안부 인사를 건넨 뒤 저는 잠에 들었죠. 그런데 새벽 4, 5시쯤 번쩍 눈을 떠보니 옆자리가 여전히 비어있는 거였어요. 운기가 전혀 없는 게 이상했던 저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는데요. 남편이 들어온 흔적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불안한 마음에 남편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보아도 아무도 전화를 받질 않았고요. 불길한 직감에 저는 일단 급하게 외투만 챙겨 입고 남편의 사무실 쪽으로 걷기 시작했어요. 설마 사무실 안에서 잠들었겠지 하는 마음으로 종종 걸음을 걷던 저는 비탈길에서 쓰러져 있는 남편의 자전거를 보고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주변을 둘러보며 남편을 찾았죠. 남편은 비탈길에서 옆으로 새어있는 골목길 전봇대 밑에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자마자 미친 사람처럼 그 주변 대문이란 대문은 미친 듯이 두드리기 시작했죠. 여기 119 좀 불러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구급차 좀 불러주세요. 제 찢어질 듯한 비명에 놀라 사람들이 하나둘씩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기 시작했고 몇몇 사람이 즉시 신고를 해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을 안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인지 살펴보기도 했죠. 저는 울면서 계속 병원에 데려다 달라는 말만 반복했는데 한 아저씨가 착 가라앉은 소리로 절 달래더라고요. 이보세요. 이미 늦었어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이거 참. 나중에 들었는데 제가 남편을 발견했을 때 이미 남편은
맥박이 뛰지 않는 상태였다고 해요. 그 아저씨가 남편의 맥을 짚어보고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였던 거죠. 하지만 당시엔 제가 너무 정신이 없어서 그 아저씨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남편과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뒤 남편은 곧바로 사망 판정을 받고 시체 안치실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병원 관계자들의 안내를 하나도 듣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울기만 했어요. 조금 뒤에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헐레벌떡 달려와 저 대신 절차를 진행해 주었죠. 평소 무뚝뚝하시기만 하던 시아버지가 제 한쪽 팔을 붙들고 계속 저를 챙겨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시아버지도 크게 놀라셔서 손끝이 파랗게 식었던 것 같네요. 그럼에도 시아버지는 장례식 절차를 모두 마칠 때까지 절 챙겨주셨습니다. 덕분에 정신없는 와중에도 조문객들에게 너무 예의 없지 않게 상주 노릇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난 뒤 저와 제 아들은 한동안 얼굴에서 그림자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아직 중학생인 아들을 봐서라도 제가 힘을 내고 싶었는데 좀처럼 그게 잘 되지가 않더군요. 혼자 집안에 남겨진 날이면 하루 종일 숨죽여 울기만 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해 저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기만 했어요. 집안일도 전처럼 제대로 할 수도 없어 매번 아주버님과 형님의 짜증을 들어야만 했고요. 동서, 요즘 빨래 대충 해? 저번에 여기 와인 자국 났으니까 손빨래로 제대로 얼룩 지우라고 했잖아. 동서, 사람이 얘기하는데 어딜 보는 거야?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정신 좀 차려. 아이씨, 이게 찌개야 국이야. 이걸 지금 먹으라고 내놓은 거야? 엄마가 있을 때는 좀 하는 것 같더니 엄마가 신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빠져가지고 이딴 식으로 요리하는 거야. 밥상에 수저 하나 제 손으로 올려본 적도 없는 주제에 입 다물어라. 국이 많으니 밥이랑 먹기도 좋구만 뭐가 불만이야? 먹기 싫으면 넌 나가서 먹어라. 아주버님과 형님이 저에게 볼멘 소리를 할 때면 시아버지가 늘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시곤 했어요. 속으로는 너무 감사했지만 당시엔 제가 감사하다는 표현도 잘 못하고 그저 미련하게 입만 꾹 닫고 앉아 있었네요. 그런 시간이 몇 주 지났을 무렵 저는 어느 날 의외의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김재혁 씨, 아직 이 집에 관심이 있으신가 해서요. 집주인이 빨리 처분하길 원해서 값이 전보다 좀 내려갔거든요. 남편이 생전에 틈틈이 집을 알아봤다더니 진짜로 복덕방 사장님과도 얘기를 했을 줄은 몰랐어요. 가격을 들어보니 저희가 준비해놓은 금액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 곳이었고 남편이 전에 얘기했던 저희 아들이 다닐 만한 중고등학교도 근처에 있는 집이었기에 저는 그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저도 제 아들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시아버지께 그날 바로 모아두었던 돈으로 옆 동네에 이사를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는 조금 놀라신 눈치였지만 그렇게 하라고 곧바로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아주버님과 형님은 그런 돈이 어디서 나서 집을 구했냐? 그동안 이 집에서 먹이고 재워줬더니 배신하고 나가는 거냐?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등등 별 소리들을 해댔죠.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귓등으로도 안 듣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짐을 옮겨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곳에서 아들과 둘이 무탈하게 사는 것에만 집중했어요. 그 뒤로 2년간의 시간이 흐르고 저희 아들이 고등학교를 가고 저는 한 세탁소에서 안정적인 일을 구하고 나서야 저희 모자는 그늘 하나 없이 평온한 일상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일에도 명절에도 구겨진 마음 없이 지낼 수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시댁에서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있을 때만 저를 불렀고 그렇게 불러냈을 때도 어김없이 저에게만 일을 시켜댔어요. 매번 하던 거니까 내가 일일이 안 봐줘도 되지? 동서가 알아서 홍동백서 그 뭐야 하여튼 잘 차려놔? 홍동백서요 형님. 어쨌든 알아서 할 테니 가 계세요. 그거나 동서 은근히 이사가고 나서는 꼬박꼬박 말대꾸를 해. 이제 자기 집도 있다 이거야? 나랑 자꾸 맘먹으려고 하네? 형님도 일 있으시잖아요. 저희 다 고만고만한데 뭘 맘먹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어쨌든 난 그럼 이따 다시 올게. 일을 시킬 때마다 미운 소리 해대는 건 별로였지만 원래 평생 해야 할 일을 1년에 몇 번만 하는 게 어디야 하는 생각에 저도 별 말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죠. 제 생일, 저희 아들 생일에는 그렇다 쳐도 남편 기일에조차 문자 한 번 안 했지만 아주버님 부부가 그럼 그렇지 하고 마음을 포기하니 화가 날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형님한테서 급하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예정되어 있던 일정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동서, 얼른 땡땡병원으로 좀 와봐. 아버님이 쓰러지셨어. 형님의 다급한 소리에 저는 일하다 말고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시아버지는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병원에서는 뇌출혈이라고 하더군요. TV를 볼 때는 뇌출혈이란 단어를 하도 많이 들어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병인 줄 느끼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참 뒤에 깨어나신 시아버지를 보고 저는 가슴이 철렁할 만큼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정정하시던 시아버지가 한순간에 걷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되는 걸 보고 조금만 늦었으면 그대로 사망하실 뻔했다는 의사의 말을 제대로 실감할 수 있었죠. 치료를 아무리 받아도 시아버지는 끝내 완전히 회복을 못하셨고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오른쪽 팔과 얼굴을 마음대로 가누질 못해 식사조차 힘든 상황이었죠. 누군가의 간병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자 아주버님 부부는 서둘러 절 불러 앉혀놓더군요. 재수씨가 그동안 우리 집안에서 먹고 자고 숙식 해결하면서 모아두었던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아왔던 거 우리가 알면서도 딴소리 안 한 거 알죠? 재혁이가 모았던 돈도 따지고 보면 우리 차남이 번 집안 돈인데 땡전 한 푼 안 나눠주고 그대로 들고 튀었잖아. 우리 집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 이제서라도 효도 좀 하는 게 어때요? 제가 공짜로 놀고 먹었나요? 그 집에서 10년을 식모처럼 일만 했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모은 돈이 왜 그 집안 거예요? 제가 배우자니까 당연히 상속 1순인데요.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이렇게 저 앉혀놓고 미운 소리 안 해도요. 저는 당연히 두 분이 간병을 할 리가 없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제가 할 몫인 거 알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왜 말씀을 그런 식으로 하세요? 처음으로 제가 아주버님의 말에 맞는 소리를 대꾸하자 아주버님은 당황한 듯 말을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형님이 아주버님 어깨를 툭툭 치면서 절 흘겨보며 말했죠. 이거 봐. 동서가 혼자 살더니 이제는 우리랑 아주 맘먹으려고 든다니까? 내가 저번에 얘기했지? 맘먹고 자시고가 어딨어요. 어쨌든 제가 간병을 할 테니 아주버님이 치료비를 다 대주세요. 제가 싱글맘이라 돈이 없거든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 돈을 내가 다 어떻게 대라고. 이봐요 재수씨. 양심이 있으면 요만큼이라도 집안에 보탬이 될 생각을. 아주버님이 작년에 그토록 노래를 부르시던 사장직 다셨다면서요. 그런데 애 키우면서 세탁소서 일하는 싱글맘인 저한테 돈을 내라는 거예요? 사장직에 허울만 좋고 실속을 없는 게 아닐 텐데. 제 말에 아주버님은 곧바로 이 말에 힘줄 있으며 발끈했어요. 어디서 사장직을 우습게 알아? 내가 당연히 치료비야 낼 능력이 되지. 그럼 봐. 치료비는 내가 딱 낼 테니까. 약값? 약값은 재수씨가 내시라고. 알겠어? 못 내요. 아버님 간병하면 전 돈도 못 벌 텐데 저랑 아들은 뭐 먹고 살아요? 지금 아주버님이랑 형님께서 저한테 간병비를 줘도 모자랄 판에 약값을 대라는 거예요? 아주버님 능력도 좋으시면서 왜 자꾸 손을 작게 쓰시려고 하시나 모르겠네요. 아주버님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저는 배째라는 심정으로 입을 딱 다물어버렸어요. 결국 아주버님 부부는 학을 떼며 비용을 일체 다 대겠다고 마지못해 말했죠. 저도 제 자신의 아주버님 부부 앞에서 이렇게 말을 잘할 줄은 몰랐는데 혼자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살다 보니 없던 능력도 생긴 것 같았어요.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합의를 보고 그 자리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원래 살던 집은 채를 놓고 아들과 시댁으로 다시 들어왔어요. 아들이 학교가 멀어져 버스를 타고 다녀야 하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세탁소 일을 못하게 되니 저는 다시 밖에서 일감을 받아와 집에서 시아버지 간병을 해드리며 일을 했죠. 인형 눈알도 붙이고 가발도 손보고
하루 종일 쭈그려 앉아서 일을 하다 보니 목이며 어깨, 허리 안 아픈 곳이 없었지만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그 다음에는 취업자금, 더 나아가 결혼 자금도 마련하려면 하루도 일을 쉴 수가 없었답니다. 시아버지는 간병하는 일은 시어머니를 간병할 때보다 훨씬 고된 일이었어요. 시아버지는 휠체어로만 움직일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시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사람이 신기한 게 아무리 힘든 일이더라도 자꾸 하면 손이 있게 되더군요. 저는 점차 시아버지를 간병하며 부업을 하는 생활에 익숙해지게 되었어요. 시아버지가 말이 좀 어눌하고 더뎌도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그런 시아버지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익숙해졌고요. 둘째야, 지갑 가져와라. 지갑이요? 우식이 용돈 주시려고요? 괜찮아요, 아버님. 이틀 전에 주신 걸로 아직 차비 될 거예요. 한창 뒤돌아도 배고플 나이다. 지갑. 아유, 조금만 주세요, 아버님. 저도 내일 이거 납품하고 또 돈 받아요. 그건 모아두라. 시아버지는 틈만 나면 제 아들한테 용돈을 쥐어주려고 하셨어요. 그런 모습이 질투가 났는지 아주버님이나 형님이 자기 아들한테도 용돈 좀 달라고 하면 그건 또 딱 잘라 거절하셨죠. 우리 현우는요, 아버님. 현우 이번에 복학해서 돈 많이 들어가는데. 고개만 젓지 마시고요. 아니, 우식이는 아직 고등학생인데 뭐 한다고 자꾸 용돈을 주세요? 우식인 전교 1등이다. 참나, 우리 현우도 까탑이었거든요. 지방대 겨우 가놓고. 아우, 됐어요, 그럼. 참나. 시아버지가 조카 용돈을 안 줘서 삐진 건지 아님 원래 그럴 계획이었던 건지 아주버님네 가족은 제가 아버님 간병을 해드린 지 3년 만에 서울 근교로 이사를 가버리더군요. 대출을 얼마나 낀 건지 시아버지 병원비랑 약값을 달라고 할 때면 한숨을 푹푹 쉬면서 저한테 짜증을 부리곤 했어요. 재수씨, 이 금액 확실해요? 아니, 어떻게 치료비가 줄질하냐. 영수증까지 찍어서 보내드렸잖아요. 아버님 병사는 여전하시고 연세는 계속 들어가는데 그럼 치료비가 늘지 줄겠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아주버님.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지면 많아졌지 줄어들진 않을 테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자기 돈 안 나간다고 아주 말은. 이달 말까지는 나도 못 져요. 다음 달 초에 줄 테니까 그리 알아요. 매번 짜증을 내면서 치료비 주는 걸 미루니 점점 시아버지의 병원비까지 제가 부담하게 되었죠. 아주버님 부부가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치료를 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하지만 저도 당장 아들이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가고 취업 준비 기간까지 가지게 되니 주머니가 찰 틈이 없었어요. 이러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아주버님과 형님께 수없이 연락을 해서 끈질기게 병원비를 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이사간 뒤로는 명절 때도 얼굴을 안 비추던 아주버님 부부는 자꾸만 시댁으로 내려와 집안 살림살이를 전부 뜯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도 제대로 못하는 시아버지한테 자꾸만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아가면서요. 아버지, 나 이거 가져가요. 아버지 이제 이거 쓸 일 없으시잖아요. 괜찮죠? 여보, 저기 자개장도. 이건 다 엄마 거니까 괜찮죠, 아버지? 이것도 다 엄마 유산인데 저희가 잘 쓰려고요. 시아버지는 별 대꾸도 않고 왼쪽 손을 들어 휘휘 적기만 하셨어요. 알아서 하라는 뜻이었죠. 제가 시아버지랑 둘이 있을 때 적당히 가져가라고 할까요? 하고 넌지시 여쭤봐도 시아버지는 그냥 내버려 두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안방에 있는 낡은 TV와 TV 장만 건드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셨죠. 저기 형님, 아버님이 다른 건 다 가져가셔도 안방에 있는 TV랑 TV 장은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저거? 저거야 뭐 어디다 팔기도 좀 그래. 저건 안 가져갈게. 형님은 안방 안을 쓱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알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10년 동안 시댁 살림은 점점 횡하니 없어지고 말았어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저도 점점 아주버님 부부의 만행이 심해지는 걸 보고 치가 떨리더라고요. 시댁 살림살이 다 팔아서 조금 살만해졌는지 SNS에는 매번 해외여행을 가거나
외제차를 타는 사진만 올라오고 나중에는 아예 안부 연락도 없어졌거든요. 그 꼴을 보자니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는 것 같아 저도 아주버님 부부의 SNS는 쳐다도 보질 않았네요. 하루아침에 쓰러져 건강을 다 잃으셨던 시아버지는 저희 곁에서 꼭 10년을 더 사시고는 시어머니 곁으로 떠나셨어요. 시아버지는 임종일 일주일 전부터 병원 신세를 지셔야 했는데 힘든 와중에도 저에게 더듬더듬 마음을 전달해 주셨어요. 애들 엄마 다 보살피고 우리 재혁이가 가고 나까지 이렇게 보살펴 주어 너한테 정말 고맙구나. 우리 가족이 너한테 다 갚지 못할 큰 빚을 졌다. 아니에요, 아버님. 가족인데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는걸요. 무리하지 말고 쉬세요. 아버님 마음 다 알아요. 고맙다, 아가. 내가 가면 큰집이랑은 연락하지 말거라. 그거야 이미 뭐 이제 저 아주버님이랑 형님한테 앉아요, 아버님.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마음 푹 내려놓으세요. 얼른 쉬세요. 시아버지는 결국 아주버님 부부를 보지도 못하고 입원한 지 일주일 만에 눈을 감으셨어요. 해외여행 중이던 아주버님 부부는 시아버지의 위급함을 알렸음에도 놀 거 다 놀고 원래 예정되어 있던 입국 날짜에 맞춰오느라 저와 아들이 장례식장을 다 마련해 놓고서야 슬그머니 기어들어왔죠. 저는 그쪽은 터다도 보지 않고 그저 찾아주신 조문객들에게만 열심히 인사를 드렸어요. 아주버님 부부도 딱히 저에게 먼저 말을 걸거나 쓸데없는 잡담을 하진 않더군요.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시아버지의 변호사가 찾아와 유언장을 읽어주었습니다. 내용은 조금 충격적이었죠. 고 김봉수 씨의 안동 땅 1300평 일대는 장남인 김지매님에게 남기셨습니다. 또 장손인 김현님에겐 땡땡은행의 현금 자산을, 손자 김우식님에게는 고 김봉수 씨의 자택을, 둘째 며느리인 나정임에게는 이걸 남기셨네요. 변호사가 제 앞에 내밀어준 건 낡은 빨간색 돼지저금통이었어요. 아주버님과 형님을 보호하니 입꼬리를 실룩거리면서 아무 말도 않는 게 마치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만 같았죠. 사실 저에게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셨다고 해도 마음에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한쪽 귀가 하얗게 바랜 낡은 돼지 저금통이 제 앞에 놓이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긴 하더라고요. 저금통은 반쯤 채워져 있었는데 보아하니 이래저래 생긴 잔돈을 모아두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도 아버님이 동서 고생한 건 아셔서 이렇게 챙겨주시네. 나봐,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셨는데 말이야. 겉으로는 아쉽다 어쩐다 소리를 하면서 형님의 입가에는 미소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유산으로 뭘 받았든 저는 시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은 지킬 참이었습니다. 저놈의 집구석이랑은 연락도 하지 말고 지내야겠다는 유언 말이에요. 그래서 아주버님네 부부가 어떤 소리를 하던 대꾸도 않고 아들과 함께 집으로 와버렸죠. 시아버지가 가시고 나서 저희는 시댁집을 처분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계속 지내기로 결정했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 아들이 장성할 때까지 붙어있던 곳이라서 정이 잔뜩 들어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이 그 집을 참 좋아했고요. 요즘 같은 때 이런 한옥은 찾기 어렵다면서 이 집에 들어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다고 했죠. 시아버지를 보내드린 뒤 저는 그 집에서 여전히 일을 받아와 하루 종일 사부작거리며 일을 했어요. 혼자 있는 게 적적해 강아지도 한 마리 키우며 때때로 하늘도 보고 바람도 쐬며 고즈넉하게 살았죠. 그렇게 한 해가 금방 다 가고 시아버지의 첫 번째 기일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부터 시아버지 제사상을 차려드렸어요. 술 따르고 절해줘야 할 큰아들은 코빼기도 비추지 않으니 저와 아들이 둘이서 간단히 제사를 드렸고 식사를 시작했죠. 생선뼈를 발라내던 아들이 갑자기 저에게 시아버지가 남긴 돼지 저금통에 대해 묻더군요. 엄마, 할아버지한테 받은 저금통 그거 열어봤어? 아니, 그걸 뭘 또 열어봐. 그래도 선물인데. 응? 선물이니까 열어봐야지. 그럼 할아버지가 정말 저금통을 선물로 주셨겠어? 저금통 안에 있는 돈을 선물로 주셨겠지.
그거 대충 보니까 막 10원짜리 100원짜리 들이던데 열어서 뭐 어디에 쓰게? 내가 얼마 전에 계좌 정리를 싹 했는데 저런 돈도 은근히 긁어모으면 꽤 커. 어디 써 저금통? 그걸로 엄마 옷도 사입고 밥도 시켜 먹고 그래.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안방에 있던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반만 찬 저금통의 윗부분을 도려내자 안에 있던 내용물들이 모습을 드러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동전들을 살짝 쓸어내자 그 안에서 작고 빨간 복주머니가 나오는 겁니다. 복주머니만 빼내 그 안을 꺼내보니 작은 쪽지와 열쇠가 나왔어요. 안방 TV장 뒤 금고 열쇠.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고 아들과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얼른 안방으로 갔습니다. TV장을 당겨보니 그 뒤편에는 정말로 금고가 있었어요. 서둘러 금고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상상도 못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제 얼굴만한 묵직한 골드바와 함께 건물 등기 서류가 있는 거였어요. 서울에 있는 건물 세 채가 모두 시아버지 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되어 있었죠. 그 안에는 이미 시아버지가 증여세까지 전부 지불한 내용과 형님의 사인이 들어간 서류도 있었습니다. 아주버님과 큰 조카한테 시골 땅과 현금 자산을 물려주면 그 이상의 상속분은 전부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였어요. 그 모든 내용을 본 저희 모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죠. 저는 저도 모르게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한바탕 쏟아냈어요. 그동안 조금이라도 시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던 게 너무 죄송했고 또 시아버지가 아주버님과 형님으로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을 이렇게까지 준비해 주셨다는 게 너무나 큰 감동이었죠. 저와 아들은 그 서류를 들고 유언장 발표를 해주었던 변호사를 찾아갔고 변호사는 이미 생전에 시아버지와 얘기가 다 끝난 일이라며 곧바로 모든 법적인 처리를 끝마쳐 주었어요. 우스갯소리로 저금통은 1년 동안이나 안 열어볼 줄 몰랐다는 변호사의 말에 저도 눈물을 흘리다가 웃어버리고 말았네요. 그렇게 저희가 숨겨진 시아버지의 유산을 받는 동안 아주버님과 형님은 시아버지께 물려받은 땅을 팔아 아파트 대출금을 드디어 다 갚았다며 좋아하더군요. 그게 그렇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굳이 가는 길에 저희 집을 들려서 잔뜩 자랑을 하고 갔어요. 그러다 문득 집안을 둘러보더니 의아한 듯 얘기하더군요. 근데 동서, 집이 뭔가 풍요로워졌다? 뭐가 이렇게 많이 생겼어? 예전에 형님이랑 아주버님이 전부 빼갔던 살림살이 다시 채운 것 뿐이에요. 이거 원목이야? 이렇게 비싼 걸 동서가 어떻게 사? 혹시 아버님한테 뭐 따로 받은 거 있어? 네, 형님이 그 땅 1300평이랑 현금 자산만 다 가져가시면 아무것도 더 바라지 않겠다고 쓴 각서요. 그게 저금통 안에 있더라고요. 그 말에 형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도 없이 절 노려보곤 가버리더군요. 그러더니 며칠 뒤 아주버님과 함께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저희 집을 다시 찾아왔어요. 어떻게 자기들을 그렇게 속일 수가 있냐면서 제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시아버지를 꼬드겨서 유언장을 그렇게 바꾸게 시켰다는 모함을 해댔어요.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이면 풍비박산 난다더니 어떻게 우리 가족한테 이딴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변호사랑 말씀하세요. 전 더 할 말 없습니다. 그 땅 팔아봤자 꼴락 2억 나오는 거 현금도 고작 몇 천만 원 쥐어줘 놓고 생판 남인 재수씨한테 그 건물을 다 준다는 게 말이 돼? 어디서 내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사기를 쳐? 내가 이거 아주 명명백백히 법대로 해결할 거야. 네, 법대로 해결하세요. 저야 잘못한 게 없어서요. 얼마나 평소 행실을 제대로 못하고 사셨으면 부모님이 전부 돌아가시면서 아주버님이랑 형님하고는 말도 섞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몸도 불편하신 아버님이 왜 이렇게까지 고생하시면서 유언장을 만드셨을까요? 그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게 어딘 뚫린 입이라고? 법대로 하자면서요. 왜요? 한 대 치시게? 그것도 명명백백히 법대로 하는 거죠?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맞받아치자 아주버님은 아무것도 못하고 울불만 토하며 형님과 같이 나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 길로 변호사를 알아본 것 같더군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유언장을 적으실 때 본인의 건강 기록, 치매 검사 여부 등 어떻게든 아주버님 부부가 딴지를 못 걸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놓고 가셨어요. 결국 두 사람은 소송에 참패했고 아파트 대출금 대신 소송 비용을 빚으로 떠안게 되었죠. 저는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을 눈꼽만큼도 봐주지 않고 10원 한 장까지 받아낼 수 있는 건 다 받아냈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저 참아주고 묵인해주고 살았더니 두 사람이 점점 더 돈에 미친 괴물들이 되어가는 걸 제 눈으로 똑똑히 봤으니까요. 소송이 모두 끝난 이후 아주버님 부부와 저는 몇 년째 연락 하나 없이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잘 살고 있어요. 저는 그동안 운전을 배워 면허를 따고 차를 샀어요. 그리고 틈틈이 서울로 올라가 건물을 관리하고 오곤 한답니다. 그 외의 시간에는 노인 요양원에 가서 어려운 분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고요. 대기업에서 일을 하는 저희 아들은 지난 몇 년간 예쁘게 사귄 여자친구와 올해 가을에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아들을 장가 보낼 때 남부러울 것 없이 장가 보낼 수 있다는 게 그렇게 기쁠 수가 없네요. 시아버지가 저에게 남겨주신 귀한 돈으로 저는 앞으로도 저희 아들을 위해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을 위해 노력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저의 앞날이 늘 건강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도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인생은 지옥으로 변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그 말을 실감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경험한 일련의 사건을 통해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제 경험은 아니고 바로 저희 시아버지 얘기예요. 정확히는 제 친정 아빠랑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 일을 계기로 두 집안 사이에 법정 싸움까지 벌어졌고 결국 저와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 사이에 벌어졌던 황당한 사건을 전해드릴게요. 저희 부모님은 서울 소재의 모대학 CC였어요. 과는 달랐지만 같은 동아리에서 활동하신 덕에 만나게 되셨어요. 당시 군 제대 후 복학생이었던 아빠는 신입생이던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하셨고 주변에 얼쩡대는 남학생들을 모두 차단한 채 엄마를 사로잡는 데 성공하셨어요. 저희 엄마가 남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아빠가 엄청 공을 들였다고 했어요. 두 분은 5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고 엄마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살게 되셨어요. 생활이 넉넉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결혼 당시 저희 할머니께서 건강이 안 좋으셨는데 마땅히 간병을 할 사람이 없어서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시고 시어머니 병수발을 해야 했거든요. 3년 동안 엄마는 할머니 대소변까지 받아내며 간병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빠는 그때 일을 떠올릴 때마다 엄마한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그런지 자식들인 저랑 제 남동생보다도 엄마를 더 끔찍이도 아끼세요.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도 무조건 엄마 위주고 저희 남매 생일은 잊어도 엄마 생일은 절대 있는 법이 없었어요. 엄마 손에 무거운 짐을 들게 하는 일도 절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엄마 친구분들은 저희 엄마가 공주 대접 받으며 산다고 부러워들 하세요. 정작 아빠는 술잔이 들어갈 때마다 이러시는데 말이죠. 세상에 너희 엄마 같은 여자 없다. 신혼 초부터 병든 시어머니 병습을 한다고 신혼기간을 다 날렸잖아. 그뿐이니? 네 할머니 대소변까지 다 받아내며 얼마나 고생했어. 그런데도 단 한 번도 얼굴 한 번 찡그린 적 없었다. 자식인 나도 힘든 그 일을 자그마치 3년이나 하면서도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지극정성이었나 몰라. 자식인 내가 다 고개가 숙여질 정도였어. 그런데도 사람들은 네 엄마가 남편 잘 만나서 고생 안 하고 산다 그러지? 다들 몰라서 하는 소리야. 결혼 잘한 건 네 엄마가 아니라 나라구나. 결혼을 잘한 사람이 엄마인지 아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때 부모님의 이런 모습은 정말 보기 좋았어요. 나도 결혼한다면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요. 그런 바람 때문이었을까요?
이성을 사귈 때마다 저는 이 남자랑 결혼한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자주 했어요. 직업이나 학벌, 재력보다는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을 찾게 되었죠. 그렇게 선택한 사람이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어요. 남편을 만난 건 제 고등학교 동창의 결혼식 뒤풀이 자리에서였어요. 제 남편이 신랑 친구였거든요. 사실 그때는 남편한테 별 관심이 없었어요. 자리가 좀 떨어져 있기도 했고 화려한 의상이 좀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친구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소개팅을 하지 않겠냐고요. 사실 그날 널 보고 소개팅 시켜달라고 조르는 사람이 있어. 그이 대학 동기인데 아마 너도 기억할 거야. 왜 하와이안 셔츠 입고 왔던 사람이 있었잖아? 그 사람이야. 하필 그 많은 사람 중 내가 유일하게 별로라고 생각했던 그 남자라니 솔직히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있지도 않은 일 핑계로 거절을 했는데 얼마 뒤 남편이 저희 회사까지 찾아왔지 뭐예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모습이랑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날티나던 차림과 정반대인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눈앞에 서 있는데 솔직히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날 남편이 그런 차림을 하고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지 뭐예요. 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다가 셔츠에 케첩을 묻혔지 뭐예요. 곧 있으면 결혼식이 시작한 시간이라 어디 가서 옷을 살 수도 없고 어쩌겠어요. 차에 있던 걸 아무거나 집어 입었는데 하필 그런 셔츠라서 그날 욕을 엄청 먹었어요. 이번에 소개팅을 부탁하는데 친구놈이 그러더라고요. 결혼식에 그따위 옷을 입고 온 사람이랑 누가 만나주겠냐고요. 혹시 그 셔츠 때문에 소개팅을 거절한 건 아니죠? 남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는데 그 눈빛이 마치 간식을 앞에 둔 강아지 눈 같지 뭐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경계심을 늦추게 되었어요. 설마요. 제가 업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힘들어서 그랬어요.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말은 했지만 정확히 그 하와이안 셔츠 때문이 맞았어요. 남의 결혼식이 그렇게 생각 없이 입고 오는 사람이라면 알만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강아지 눈을 한 남자한테 어떻게 그걸 솔직하게 말하겠어요? 그런 거라면 다행이네요. 그 소개팅 따로 날 잡을 거 없이 지금 해요. 오늘은 일찍 퇴근하신 거 보니까 업무를 다 마치신 것 같은데 근처에서 맥주 한잔 어때요? 남편은 잔뜩 기대한 표정으로 말을 했고 저는 찔리는 것도 있고 해서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예정이 없던 소개팅을 하게 됐는데 막상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 의외로 성격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바로 사귀게 됐어요. 사귀면서 알게 된 건데 남편 부모님이 유명한 아기찜 가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남편이 미리 말을 해줘서 안 건 아니고 저희 이모 때문에 어찌어찌 알게 된 경우였어요. 개모임 끝나고 점심 먹으러 아기찜 집에 갔는데 세상에 40분을 기다렸지 뭐야.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점심시간도 아닌데 줄이 어마어마하더라니까. 그 말을 듣고 엄마도 저도 그 집 아기찜 맛이 궁금했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손님이 그렇게 많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남편과 만나 데이트를 하던 중 그 얘기를 꺼냈어요. 우리도 그 집에 가서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난처한 표정으로 그러지 뭐예요. 수정아, 너 정말 거기 가고 싶어? 궁금하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이모가 그러는데 그 집은 1년 365일 점심시간이고 저녁시간이고 할 거 없이 늘 줄이 그렇게 서 있대. 돈을 삽으로 긁어 모았을 거라나 뭐라나. 모르긴 해도 그 집 사장님은 아기찜 팔아서 건물 몇 채는 샀을 거야. 근데 자기는 그 집 가기 싫어? 왜? 아기찜 안 좋아해? 그러자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음 주 주말에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전혀 몰랐던 저는 맛집에 간다는 생각에 살짝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다음 주 주말 남편과 함께 문제의 그 아기찜 가게에 갔더니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저희 두 사람을 빤히 바라보지 뭐예요. 그냥 보는 것뿐만 아니라 입가가 실룩거리는 게 웃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엄청 많은데도 줄도 안 서고 저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남편은 자리에 앉을 생각은 않고
저를 데리고 주방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입구에 서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그러자 주방 안쪽에서 구릿빛 피부에 온몸이 마르고 탄탄해 보이는 중년 남성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저를 보자마자 날카로운 눈매로 저를 위아래로 살피셨어요. 저는 얼떨결에 고개를 숙여 꾸벅 인사를 했어요. 그래, 우리 명준이 여자친구라고? 잘 왔어. 이봐 명준이 엄마, 얘들 밥부터 먹여.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카운터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이 안쪽 자리를 가리키시며 저리 가서 앉으라고 하셨어요. 정식 테이블은 아닌 것 같고 의자에 옷가방이며 겉옷이 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도 비닐에 담긴 대량의 냅킨이 쌓여 있는 걸로 봐서는 직원들이 앉아 쉬거나 식사를 하는 자리 같더라고요. 그 자리에 앉자마자 순식간에 한 상이 차려졌어요. 먹음직스러운 아귀찜이 한 접시 가득 눈앞에 놓여 있었죠. 네가 그렇게 먹고 싶다던 우리 집 아귀찜이야. 우리 아빠가 특별히 신경 쓰신 거니까 맛은 보장할 수 있어. 어서 먹어. 자기야,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야? 이 가게가 그럼 자기 부모님 가게였어? 그러자 남편은 표정이 어색해지더니 오히려 되물었어요. 뭐야? 알고 여기 오자고 했던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자기가 말도 안 해줘 놓고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 가게면 오기 전에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겉도 모르고 난 빈손으로 왔잖아. 자기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제가 그토록 바라던 아귀찜에서 모락모락 김이 나고 있었지만 저는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남자친구 부모님을 만나고 싶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제대로 격식도 차리지 않고 무작정 찾아온 저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이 돼서 도저히 먹을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잠시 뒤 아버님이 자리로 오셔서는 손 하나 대지 않는 아귀찜을 보시고는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왜? 이런 건 먹기 싫으냐? 고상하게 스테이크나 썰고 싶어? 인상만큼이나 뾰로통한 말투에 놀라 얼른 대답했어요. 아닙니다. 다들 바쁘게 일하시는데 저희만 먹는 게 죄송해서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시죠. 그 말에 아버님은 잔뜩 힘을 주었던 미간이 스르륵 풀리더니 자신들은 이미 먹었으니 걱정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더는 아무 말도 못한 채 젓가락을 들었어요. 그렇게 맛있다는 집인데 저는 정신이 딴 데 팔려서 도무지 맛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기껏 내주신 음식을 남길 수는 없어서 기를 쓰고 다 먹어치웠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밥까지 볶아서 내오신 거 있죠? 젊은 사람이 빼지도 않고 아주 잘 먹네. 볶음밥도 먹어봐요. 이게 우리 집 별미야. 이거 안 먹으면 우리 집 아귀찜 먹었다고 할 수 없지? 이미 아귀찜만으로도 배가 꽉 찬 상태였지만 기껏 만들어주신 볶음밥을 마다할 수 없어서 결국 볶음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말았어요. 그 덕에 아버님 어머님은 무척이나 흡족해 하셨지만 그날 저는 된통 체해서 집에 오자마자 손도 따고 소화제까지 먹어야 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그러는데 그때 남편은 일부러 저를 시험하려고 했던 거라더군요. 제가 자기 집 돈을 보고 달려든 줄 알고 일부러 제대로 된 자리도 아닌 직원들이 앉아 쉬는 자리에 앉히고 밥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을 살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제가 알고 자기 부모님 가게에 가자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요. 결국 그날 저는 2가지 시험에 통과한 셈이었어요. 첫 번째는 남편의 시험이었고 2번째는 시부모님의 시험이었어요. 사실 저희 아버님은 평소 자격지심이 있는 분이신데 특히 학벌에 대해서 그러셨어요. 아들을 통해 제가 어느 대학을 나오고 부모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다 들으시고는 제가 내심 불편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보자마자 머리부터 발끝까지 살피시곤 일부러 허름한 자리에 앉히셨던 거예요. 그런데 누가 봐도 홀대받는 기분이 들 법한데도 제가 넙죽 인사도 잘하고 당신이 만들어준 음식도 남김없이 잘 먹어치우는 걸 보고는 꽤 흡족하셨대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오는 제 손에 포장한 아귀찜 봉투를 쥐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아귀찜이 먹고 싶으면 언제든 오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건 그날 아버님 눈빛을 보고 알 수 있었어요.
평생 주변으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고 살아오신 아버님은 며느리가 될지 모르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이 담긴 아기찜을 좋아해 준 것만으로도 보상받는 기분이 드신 것 같았어요. 처음 배웠을 때 보았던 날카로운 눈빛은 사라지고 부드럽고 따뜻한 시선만 느껴졌거든요. 남편 말에 따르면 아버님은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혼자 힘으로 자수성가를 이루신 분으로 그동안 해오신 고생은 이루 말로 다 못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자기는 살면서 포기하고 싶어질 때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이 고민처럼 느껴지지도 않았대요. 저희 시아버지는 깡촌에서 나가 자란 17살에 홀로 서울로 상경해 가진 고생을 다 하고 살아오셨어요. 시아버지께서는 입 하나 덜 자는 생각으로 저희 시아버지를 먼 친척집에 보내셨는데 고등학교까지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그 집에서는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보내 돈을 벌어오게 시켰어요. 친구들은 학교에 가는데 돈 벌러 공장으로 향해야 하는 시아버지 마음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의 상처보다 더 심한 게 있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에 어린이에 대한 복지도 잘 되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도 잘 정비돼 있지만 과거엔 그렇지 않았잖아요. 비록 10대 초반의 어린아이였지만 공장에선 한 사람 몫을 해내야 하는 일꾼이기도 했던 탓에 고된 노동과 공장장의 욕설에 시달려야 했어요. 거기다 한 달 내내 죽어라 일하고 번 돈을 시아버지는 구경도 못하고 고스란히 칠촌 당숙손에 들어가고 말았어요. 돈을 뺏어갔으면 밥이라도 양껏 먹게 해줄 것이지 툭하면 밥도 굶기기 일쑤였던가 봐요. 결국 배고픔과 노동, 폭언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고 그렇게 낯선 서울살이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당시 서울로 도망칠 때 아버님은 자신이 공장에서 일하고 받은 한 달치 월급을 들고 오셨는데 그건 당숙이 순순히 내준 게 아니라 아버님이 몰래 안방에 들어가 훔쳐나온 돈이었어요. 자기가 번 돈을 훔쳐야 하다니 참 어이없는 일이었죠. 비록 한 달치 월급을 가지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돈으로 서울에서 자리를 잡는 건 불가능했어요. 처음엔 숙식을 제공받고 중국집 배달부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 이후에는 막노동판과 여러 식당을 돌며 일을 하다가 가정도 이루고 시어머니와 함께 식당을 차리게 되셨어요. 워낙 성실하고 소위 말하는 일머리가 있는 분이라서 몇 번의 고비에도 불구하고 30쯤엔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식당도 잘 되고 아들도 이름 있는 대학에 보내서 이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지긋지긋하게 아버님을 괴롭히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바로 학벌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사실 드물잖아요. 저희 부모님만 해도 대학까지 나오셨으니까요. 친구들 부모님을 봐도 대개 고등학교 졸업은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상대적으로 초절인 아버님은 살면서 학벌 때문에 차별도 많이 당하고 힘든 일이 많으셨던 모양이에요. 아무리 생활이 어려워도 아들만큼은 남들 배우는 거 다 가르치고 좋다는 학원은 다 보내신 이유도 자신의 학벌 콤플렉스를 아들을 통해 풀기 위해 그러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도 그런 아버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불만 없이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공을 들여 키운 아들은 명문대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내노라 하는 직장에 들어갔으니 아버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거기다 며느리감이라고 찾아온 저까지 명문대 출신에 유명 은행에 다니고 있어서 아버님은 무척이나 뿌듯해 하셨어요. 처음부터 결혼을 찬성하셨을 정도로 저희 결혼에 누구보다 적극적이셨고요. 처음 아버님 가게에 찾아갔던 날 아버님이 싸주신 아기찜을 들고 집에 가자 엄마가 무척이나 반기시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네 이모가 말하던 그 집이지? 손님이 엄청 많아서 포장도 안 해준다고 그러던데 어떻게 사온 거야? 너는 명준이랑 먹고 온 거야? 엄마는 포장을 뜯어 접시에 옮기시면서 쉼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무런 대답이 없자 이상함을 감지하셨는지 그제야 물으시더라고요. 수정아, 너 밖에서 무슨 일 있었니? 그제야 저는
그날에 있었던 일을 엄마한테 털어놓았어요. 그러자 엄마는 별일 아니라는 듯 전자레인지에 데운 아귀찜을 식탁에 놓으시며 그러셨어요. 난 또 뭐라고? 명준이가 말 안 해줬으니 당연히 모르지. 그렇다고 큰 실수를 한 것도 아닌데 뭐가 걱정이야? 애초에 그런 거 가지고 트집 잡을 사람들 같았으면 명준이 아버지가 이렇게 아귀찜까지 싸주셨겠니? 모르긴 해도 네가 마음에 드셨으니까 이런 것도 챙겨주시고 그런 거지. 남튼 덕분에 소문이 자자한 아귀찜을 집에서 편하게 먹게 생겼네. 여보, 나와서 이것 좀 들어요. 그날 엄마랑 아빠는 저보고 먹어보라는 말도 안 하시고 두 분이 마주 앉아 아귀찜을 맛있게 드셨어요. 그러는 동안 저는 제 방에서 바늘로 손을 떼고 소화제까지 먹어가며 난리를 쳤죠 뭐. 엄마 말대로 아버님은 제가 마음에 드셨는지 이외에도 종종 가게로 저를 불러 아귀찜이며 해물찜까지 다양하게 만들어주셨어요. 물론 저도 매번 받아먹을 수만은 없어서 아버님과 어머님 선물 사다 나르기 시작했는데 그게 참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타격이 꽤 크더라고요. 사람 심리가 참 이상한 게 내 부모님한테 드릴 선물은 인터넷 쇼핑을 통해서도 잘만 사면서 예비 시부모님 선물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뻔히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파는 제품도 꼭 백화점에 들러서 사게 되지 뭐예요. 그러니 월급이 나만 나겠어요? 그래서 엄마 생신 선물을 조금 저렴한 걸로 사드렸더니 엄마가 대뜸 그러시더라고요. 이래서 딸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그러는 거야. 시무보 될 사람한테는 립스틱 하나도 백화점에 가서 사다 주고 그러더니 지 엄마 생일엔 꼴랑 선수건이 뭐야. 여보, 내가 딸 자식 잘못 키웠나 봐. 어떻게 내 딸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러자 아빠까지 나서서 엄마 편을 드시는 거예요. 괘씸한 딸내미 내버려두고 말 잘 듣는 남편이랑 여행이나 갑시다. 내가 아주 공항 입구부터 레드카펫을 쫙 깔아줄 테니까. 그리고 수정이 너 사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아빠한테는 그럴 수 있어. 그래도 엄마를 그렇게 홀대하면 안 되지. 내가 너 하는 거 잘 지켜보고 있다는 것만 알아도. 아빠는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누구보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이건 조금 다른 의미이기는 한데 제가 결혼할 때 아빠가 많은 부분을 참아주셨어요. 정확하게는 아버님 때문에 사소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났고 그때마다 저희 아빠가 양보를 해주셨거든요. 그중 하나가 상견례였어요. 아버님 가게가 워낙 대박집이다 보니 가게를 비우고 나오시는 게 쉽지 않았어요. 직원들은 휴무일이 있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하셨거든요. 남편 입학식이나 졸업식 때도 두 분 중 한 분만 참석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상견례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는데요. 그때 아버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어차피 상견례라는 게 결혼 전에 양가 부모가 만나서 인사하는 건데 굳이 딴 데서 볼 거 있니? 그냥 우리 가게에서 하는 걸로 해라. 안쪽에 있는 룸에서 하면 조용하니 얘기하기도 편하잖니. 그렇게 알고 부모님께 말씀드려. 일방적인 아버님 결정에 황당했지만 상황이 상황이지라 부모님께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저만큼이나 황당해 하셨어요. 세상에 상견례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고 자존심 상한다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가 엄마를 달래시더라고요. 자식 결혼식에 자존심은 세워서 뭐 하겠어? 일부러 그러는 것도 아니고 사정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냥 애들 마음 편하게 우리가 양보합시다. 결국 그렇게 해서 아버님 가게에서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결혼식 날짜랑 장소, 신혼집 문제는 미리 정리가 끝난 상태여서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었어요. 그런데 얘기가 끝나고 감자탕으로 식사를 한 뒤 자리에서 막 일어났는데 실랑이가 생긴 거예요. 카운터 앞에서 남편이 아버님한테 뭐라고 그러더라고요. 가까이 가서 들어보니 아버님이 감자탕 값을 받아야겠다고 하셨나 봐요. 남편은 우리 때문에 일부러 여기까지 와주신 건데 그 돈을 꼭 받아야 하느냐고 따지더라고요. 야 이놈아, 한창 바쁜 시간에 룸에 손님도 못 받고 꼴랑 뼈찜 하나랑 감자탕 대짜 하나 팔았는데 내 손해가 얼만 줄이나 알아? 그리고 상견례는 원래 여자 쪽에서 돈 내는 거 아니냐? 한정식에 가고 식대로
3, 40은 나을 판에 꼴랑 돈 10만 원 받는 거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지. 알았어요. 그럼 그 돈 제가 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 돈을 왜 네가 내? 내 새끼 돈은 내 돈 아니냐? 아버님은 끝까지 저희 부모님한테 받아내겠다고 고집을 부리셨고, 때마침 룸에서 나오시던 아빠는 아버님께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돈 봉투를 꺼내셨어요. 사돈 덕분에 소문난 맛집에서 룸까지 차지하고 호사를 누렸습니다. 약소하지만 받아주세요. 아빠가 처음부터 돈을 내려고 준비해 오셨다는 걸 알고는 그제 아버님은 미소를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돈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시더군요. 그 모습에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 저희 부부,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건 오직 아버님 뿐이었죠. 돈은 원래 보는 앞에서 확인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빠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드시려고 일부러 맞장구를 쳐주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상연의 장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날 아버님의 경악스러운 행동에 저는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부모님 보기가 너무 창피해서요. 아니나 다를까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내내 한숨을 쉬셨어요. 아, 세상 어쩜 그런 사람이 다 있대?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앞으로도 이런 일을 당하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아, 머리야. 내가 자식이 너 하나니 망정이지 둘만 됐어도 난 병원에 실려갔을 거다. 그날 엄마는 집에 와서도 내내 불만을 터뜨리시며 화를 내셨고, 반면에 아빠는 그런 엄마를 달래시기만 할 뿐 오늘 일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다음날 남편이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했고, 그렇게 문제의 상견례는 마무리가 지어졌어요. 이후에 벌어진 결혼식장 술판 사건도 있긴 하지만 그건 자식 혼사를 치르고 기뻐서 아버님이 과음을 하시면서 벌어진 일이니 그냥 넘어갈게요.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니까요. 저희가 결혼을 하고 4년 뒤 아빠는 퇴직을 하셨어요. 정년퇴직은 아니었고 희망퇴직 명단에 오르시는 바람에 예상보다 몇 년 앞당겨 퇴사를 하게 되신 거예요. 노후자금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퇴직금도 꽤 되기 때문에 엄마랑 두 분이서 여행이나 다니시며 남은 인생을 즐기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두 돌이 지난 저희 딸도 봐주신다고 해서 저는 아빠의 퇴직을 반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주말에 시댁에 가서 이 소식을 전했더니 아버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야, 팔자 좋다. 배운 사람들은 인생 참 편하게 살아. 일주일에 고작 5일이라면서, 아니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것도 아니고 꼴랑 8시간이라고선 뭐가 힘들다고 벌써 일을 그만두고 놀 생각을 해? 나처럼 못 배운 놈들은 이 나이가 되도록 뼈 마디마디가 끊어져라 일을 하는데 이러니 나라 꼴이 제대로 돌아가겠냐고. 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급발진에 저는 아버님 눈치를 보느라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어요. 물론 그 과정에서 아버님과 언쟁을 벌이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얼마 뒤 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뭐? 아버님이 가게를 인수하라고 그랬다고? 그래,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다고 우리더러 가게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 재료 납품처부터 레시피, 식당 직원들까지 그대로 넘기시겠다고 그러시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엄마랑 아빠가 해보지도 않은 가게를 어떻게 하려고. 우리가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너도 알다시피 수혁이가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니. 미술한다고 유학까지 다녀와서는 아직 집 밥벌이도 못하고 사는데 저래서야 결혼은 하겠니? 그래서 차라리 이번 기회에 그 집을 맡아 하면 어떨까 하는 거지. 이미 맛집으로 소문난 집이니까 지만 제대로 정신 차리고 하면 어느 정도 매출은 나올 거 아니니. 반백수 상태인 아들이 걱정됐던 부모님은 노후자금과 퇴직금 받은 걸 투자해 시아버지 가게를 인수할 생각이셨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아빠가 퇴직하신다는 말에 그렇게 역정을 내시던 분이 갑자기 가게를 팔겠다고 하시니까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진짜 가게를 그만두실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긴 아버지도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이젠 좀 쉬셔도 되지.
장인어른이 퇴직하시고 장모님이랑 여행 다니실 거라니까 그게 부러우셨던가 봐. 따지고 보면 잘된 일이라고 생각해. 이젠 그만 벌고 두 분도 당신 인생을 사셔야 하니까. 남편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친정에 연락해 가게 인수를 하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양가 아버님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더라고요. 저희 아빠는 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 준비를 확실히 하고 문서를 꼼꼼히 살핀 지 2장을 찍는 반면에 아버님은 모든 걸 구두로 약속하시고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일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셨거든요. 보다 못한 아빠는 직접 노트북 앞에 앉아 아버님과의 계약 조건을 문서화하셨고 변호사까지 공증을 받으셨어요. 오랜 시간 대기업에 다니시면서 계약을 하는데 문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수없이 경험하셨던지라 문서 작업에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는데 아낌이 없으셨어요. 그렇게 양가 아버님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셨고 제 동생이 직접 가게 일을 맡아 하게 되었어요. 홀이며 주방까지 원래 있던 직원들이 다 남아있어서 딱히 힘들 건 없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평소 하던 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동생은 퇴근해서 돌아오면 실신한 사람처럼 잠이 들곤 했어요. 아빠가 가게를 인수한 뒤에도 여전히 매출은 높았고 그래서 동생은 아빠한테 빌린 돈을 금방 갚을 수 있겠다고 신나했어요. 그런데 3개월쯤 지난 시점부터 가게 매출이 줄기 시작한 거예요. 서서히 줄은 것도 아니고 한꺼번에 절반가량이 확 줄어버린 거였죠. 재료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서비스가 변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매출이 줄어버리자 부모님도 동생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몰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가게로 가보기로 했어요. 회사에서 바로 간 게 아니라 외부 미팅을 마치고 가는 길이라서 평소 다니던 길이 아닌 반대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글쎄 동생네 가게랑 똑같은 간판을 단 집이 보이지 뭐예요. 새로 생긴 가게인지 간판도 깨끗하고 심지어 입구에 개업 때 받은 화환도 몇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가게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예요. 신생 가게치고 이렇게 금방 손님을 끄는 가게가 있나 의아하던 그때 가게 안에서 앞치마를 두른 아버님이 나와 손님들과 인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 사장, 왔으면 안으로 들어오지 뭐하러 줄을 서고 있어? 우리가 남인가? 어서 들어와 어서. 이야, 천 사장네 가게는 자리를 옮겨도 여전히 대박이네. 전에 있던 건물은 곧 리모델링 들어간다고 빨리 자리 옮겨야 된다고 그러더니 아까 오면서 보니까 여전히 장사하고 있던데? 에이씨, 그러게 말이야. 그래서 일부러 급하게 가게까지 팔고 왔는데 주인놈이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리모델링을 안 한 게 됐다잖아. 가게를 다시 돌려받을 수도 없고 어쩌겠어? 그냥 아쉬우나마 근처에 다시 차린 거지. 에이, 그 생각만 하면 속에서 천불이 난다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데다 가게를 차려도 돼? 이것도 문제 삼자면 문제 삼을 수 있을 텐데. 됐어. 사돈지간에 지들이 뭘 어쩔 건데. 그리고 바깥 사돈이 책상 앞에서 펜대만 굴리던 놈이라 장사 쪽에는 무지렁이야. 내가 그렇다면 그런 건 줄 안다니까. 지가 대학만 나오면 뭐해?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내 말 한마디면 꾹뻑하는걸. 조만간 상황 봐서 주방이랑 홀애들도 다 빼올 생각이야. 그러면 지들이 별 수 있어? 다시 인수해가라고 할 수밖에. 그때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윗돈 얹어서 가게 찾아오면 돼. 그것들은 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니까. 아버님은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자기가 벌인 더러운 짓들을 실토한 셈이었어요. 그걸 제가 지켜보고 있다는 건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그 모습을 보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요. 지금까지 우리 아빠가 몰라서 봐준 것도 아니고 사돈이니까 사위 얼굴 봐서 물러서 줬던 건데 그걸 어쩌면 이렇게 이용할 수가 있는 건지 남도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날 아버님이 했던 말은 제 차에 달린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녹음이 되었고 저는 그걸 아빠와 동생한테 보여주었어요. 뒤늦게 가게로 찾아온 남편은 저희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자기가 아버님을 만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지만 아빠가 딱 잘라 거절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한마디만 하셨죠. 이번 일로 니들이 갈라선다고 하면 반대할 생각은 없다. 그리고 자네를 탓할 생각도 없어. 나는 이 일을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이야.
그러니 내일에 방해만 마. 방해를 한다 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지만. 아빠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얼마 뒤 아버님이 솥장을 들고 저희 가게로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날은 마침 제가 우리 딸을 엄마한테 맡기려고 가게에 온 참이어서 그 상황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소송? 아니, 사돈지간에 소송을 걸어? 이봐요, 사돈. 이거 설명 좀 해보시구랴. 아니, 내가 무슨 사기를 쳤다고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러자 아빠는 아버님을 데리고 밖으로 나와 조곤조곤 설명하셨어요. 뭘 잘못했냐고요? 사돈은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우리한테서 영업 권리금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놓고 인근에 같은 간판을 건 동종업체를 오픈했고요. 이건 상법 41조에 명시된 영업 양도인의 겸업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10년 동안 동일한 시나 군에서는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는 거 몰랐습니까? 그 말에 아버님은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다짜고짜 화부터 내셨어요. 그러자 아빠는 피식 웃으며 말씀하셨죠. 리모델링 들어갈 건물이라는 것도 속이고 시세보다 더 높은 권리금까지 챙기실 땐 말귀도 잘 알아들으시더니 정작 자기 잘못을 따지는 순간엔 못 알아듣겠다고 하면 내가 네 알겠습니다 할 줄 알았습니까? 사돈이 못 알아듣는다고 하니 별 수 없군요. 돈도 꽤 있으시니 일단 변호사부터 선임하세요. 자세한 다툼은 양쪽 변호사들끼리 법정에서 할 테니까. 아, 그리고 앞으로는 내 딸은 물론 손녀도 사돈집에 발 못 들이게 할 생각입니다. 천서방도 본과와 연을 끊겠다고 했지만 같은 부모로서 그렇게까지 하게 할 수 있나요? 천서방 문제는 두 분이서 해결하시고 일단 난 내 딸과 손녀만큼은 그 집과 연을 끊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영업 중이라 멀리 못 나갑니다. 안녕히 가세요. 결국 아버님은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고 말았어요. 아버님의 새 가게는 결국 문을 닫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돈도 엄청 날리게 되셨어요. 법정 싸움에서 패소하는 바람에 저희 쪽 변호사비까지 떠맡게 되었고 건물 리모델링 사실을 비밀로 하고 계약을 진행한 건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물게 되었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저희 부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살고 있어요. 시부모님은 이번 일이 있고 난 뒤 경기도로 가셔서 영업을 새로 여셨다고 하는데 생각만큼 장사가 잘 되지는 않는 모양이었어요. 당신한테 주어진 운을 다 쓰신 건지 아니면 악행을 저질러서 벌을 받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반면에 저희 아빠는 말년에 돈방석에 앉게 되셨지 뭐예요. 황금을 낳는 닭을 손에 넣게 된 셈이니까요. 아무튼 여기까지가 양가 아버지들 간에 벌어졌던 싸움의 전말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욕심만 내지 않았다면 양쪽 모두 행복한 결말을 맞을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울 뿐이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과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